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1시간 정도 이제 유레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거고요. 또 통계 분석의 기본적인 부분들 선생님들께서 분석은 어떻게 시작하실 수가 있는지 해당하는 분석부터 또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석들에 대해서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아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실습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께는 실습보다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상시교육 일정이에요. 저희가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선생님들께서 목요일에 참여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부터는 아마 일정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학기 교육은 오늘 이 상시 교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2학기 교육은 8월 말부터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이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 이후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2학기 때도 계속 진행을 할지 또는 내년에도 이 교육 진행이 유지가 될지 이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 중간중간에 이제 녹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녹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육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 부분은 제가 교육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2학기 또 내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지,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까지도 같이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같이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진행할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가장 처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조사 진행하실 때 가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시는 설문조사 진행하기 전에 정석적으로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석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가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에 대해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분석들을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지, 그리고 분석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특히 연구보고서나 또 정책보고서에 주로 사용하시는 몇 가지 분석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석적인 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조사 진행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주제를 선정하시죠.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어떤 걸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선정한 걸 기준으로 설문부나 설문지를 바로 등록을 하게 돼요. 이 설문지를 등록을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설문의 응답을 받으실 거고요. 받아진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니 이 결과 분석된 내용을 보고서에 옮기시게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설문에 오류가 있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설문지를 만드셨어요. 설문지를 만드셨는데 조건을 걸어주셔야 되는 문항, 특정한 응답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문항에 해당 기능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레카에서 응답받으시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시고 나면 설문조사의 수정이 불가능하게 돼요. 이 부분은 이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와도 마찬가지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응답을 받는 도중에 설문조사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지 배포하시기 전에 이 설문지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받아보시고 나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받고 싶어 라는 부분이 생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바로 설문조사 만드시고 응답을 받으시게 되면 지금처럼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한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종종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수치화 또는 점수화를 통해서 받아보고 싶은데 이 문항 자체를 만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서술형으로 문항이 받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수치에 대한 결과, 빈도에 대한 결과인데 우리가 받은 건 서술형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수치화나 점수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의 의미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이 조사가 실제적으로 의미는 많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결과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나타나 있는 결과는 의미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정석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석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때는 가장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시게 되면 나 학교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 또는 나 연구학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큰 주제로다가 주제를 선정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 또는 학교 만족도라면 학교 만족도에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주셨다면 이 다음으로 조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기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된 내용들이 있는지, 기존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응답을 받은 결과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내가 사용해야 될 분석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설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설문지를 제작을 해주실 거고요. 이 설문지 제작하셨다고 응답자 대상들에게 바로 배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설문지 제작하셨으면 선생님들께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하실 때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도 괜찮고요. 또는 동료 선생님들도 괜찮아요.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내가 만든 설문조사에 조건 같은 데 잘못 걸린 것이 없는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게 없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니까 내가 이런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 설문조사를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사전조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설문조사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상이 없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 내용이 없다 하실 때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설문지까지 배포를 해주셨다면 응답을 받으실 거고요. 이 응답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결과를 작성해 주시는 게 정석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과정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가설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렵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궁금한 내용을 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여러 가지의 가설에 대한 자료를 함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설문조사, 학교 만족도라는 설문조사 안에 나는 학년별로 학교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이 동일한 설문조사 안에서 성별에 따라 급식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다양한 가설들을 함께 묶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나타나게 돼요.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 두 가지 가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명이 완료된 가설을 가지고 우리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가설을 설정을 해주실 때는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제 자체가 구구절절하게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길게 되는 내용이면 안 돼요. 주제는 가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가설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주관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시게 되면 이 가설 자체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립적으로 보고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가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이 특정화 관계에 대한 방향까지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동일하지 않다만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고요. 특히 요거보다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면 기존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존보다 더 나은 방향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특정화 관계의 방향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저희가 통계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를 통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고 그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고 이 수집된 자료가 경험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수집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서 가설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론에 반박되는 내용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의 종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가설은 앞서서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규모 가설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과 반대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설 기호로는 H0라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무 가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영가설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진행되는 수업보다 내가 지금 새로 진행한 수업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의 약보다 내가 새로 개발한 약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처럼 지금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을 내가 보통 주장을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내용의 가설이 귀무가설, 연가설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이야기를 해요. 가설의 기호로는 H1이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대립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과 차이가 있다, 기존보다 내가 한 게 더 낫다와 같이 기존과는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대립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영역들이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연구학교나 만족도 조사, 교육과정 평가용에서는 어떠한 가설들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학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연구학교는 제가 가지고 온 예시가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연구학교 하시면서 그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학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내가 연구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귀무가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내가 진행한 이 학생들에게 진행한 이 통일 교육이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기존과 지금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반대로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의 통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는 학생들이 기존과는 다른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처럼 기존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대립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도 동일하겠죠. 만족도 조사를 예시로 들면 규모가설은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대립가설은 성별 또는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될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 평가용 같은 경우도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질 거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확인하실 때는 요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무가설에서는 차이가 없다,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되고, 대립가설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존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꾸며지게 된다라는 부분만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게 되면서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의 확률, p-value라는 내용도 접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유의 수준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오류가 나타날 확률까지 우리가 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까지 우리가 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면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 봤을 때 이 통계 분석의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해 봤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더 작게 된다면 우린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우리 분석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들으시면 선생님들께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실 수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오히려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정석적으로 따져보면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내용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반대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귀무가설이 맞다고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거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조사하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다시 조사한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대상들 또는 해당 모집단 안에 다른 대상들에게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석 방법,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제 일반 교육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어제 통계 분석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용이 조금 겹치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오늘 교육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분석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분포나 기본 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분석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 그리고 평균 확인한 분석인 기술 통계량, 마지막으로 빈도 분석의 확장 버전인 교차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두 번째로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관 분석과 두 번째로는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각각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퍼센트 있고 몇 명 정도 응답을 했는지, 여학생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여학생은 몇 명 정도 응답을 했는지 이에 해당하는 결과를 낼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작성하신다라면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변수의 속성, 우리가 지정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인 질적 변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학년, 학교급, 지역과 같은 이 질적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명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퍼센트가 더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도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는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명수만 있다 보면 이 명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파악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향은 비율이 먼저 나타나고 이 비율의 근거가 되는 명수를 괄호 안에 함께 작성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서 명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비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대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빈도 분석의 확장판인 교차 분석이에요. 이 교차 분석은 집단별로
기준별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에 대해서 남학생은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여학생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각각의 기준을 100%로 잡고 응답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이 교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질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기준 변수, 성별이나 학년처럼 기준 변수도 질적 변수여야 되고요. 비율을 확인할 변수도 만족도나 신청 비율처럼 마찬가지로 질적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차 분석 같은 경우 빈도 분석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뭉뚱그려서 학교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교차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여학생 같은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빈도 분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평균에 대한 수치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기술 통계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 변수,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값들은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평균 차이 검증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이 독립표본 T 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학년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서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가 한 가지, 양적 변수가 한 가지 필요해요. 기준이 되는 변수,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학년처럼 기준이 되는 변수는 질적 변수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차이를 확인할 변수는 아무래도 평균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족도와 같은 양적 변수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분산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결과치가 달라져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독립표본 T검정 사용하시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두 번째로 분산 분석이에요. 우리 앞서서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을 했죠. 반대로 이 분산 분석 같은 경우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세 집단 이상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분산 분석도 독립표본 T검정의 확장판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질적 변수 한 가지, 차이를 확인할 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양적 변수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필요하게 돼요.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이 유무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사이에 평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이라는 별도의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사후 분석이라는 추가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에서는 따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분석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다른 통계 툴을 이용하신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집단이에요. 이번 앞서서는 두 개의 집단, 세 개의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집단에게 사전에 한 번, 사후에 한 번 조사해서 이 두 집단의 두 번 조사해 평균을 비교하게 되는 분석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자료는 사전에 대한 양적 변수 한 가지, 사후에 대한 양적 변수 한 가지, 총 두 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변수 간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상관 분석이에요. 이 상관 분석은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에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 성적도 높게 나타나는지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때 최소한 두 가지의 양적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라면 수업 만족도와 성적처럼 두 가지의 양적 변수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상관 분석의 특징은 정확한 증가량은 알 수가 없어요. 수업 만족도가 1점 올라갈수록 성적이 몇 점 올라간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수업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성적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또는 수업 만족도가 내려가는 학생들은 성적도 같이 낮게 나타나는구나. 와 같이 양적인 관계가 있는지 서로 음적인 관계가 있는지 양과 음의 상관관계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상관 분석에서 조금 더 진화한 내용이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의 변화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원인 변수도 양적 변수로, 결과 변수도 양적 변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귀 분석 자체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지금 저는 총 두 개의 자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순 회귀 분석을 사용했지만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셔서 다중 회귀 분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결과 변수를 질적 변수로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처럼 다양한 종류의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분석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분석보다는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단순 회귀 분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단순회귀 분석 같은 경우 원인 변수의 증가량에 따라서 이 결과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인데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공부 시간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해당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때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성적은 2.58점만큼 증가합니다와 같이 정확한 이 증가량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 따로 진행을 해주진 않아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께서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부 시간이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공부 시간, 결과는 성적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은 이 통계 분석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분석 방향과 또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시게 되면 큰 틀에서 만족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여행에 대해 만족한다라든지 또는 특히 급식 만족도 같은 경우 급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라는 큰 틀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거와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향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포함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성별이나 학년, 지역.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중으로 선생님한테 다시 보실 수 있게 녹화본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별이나 학년, 지역, 신분처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받아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만 가지고서도 추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인구 통계학적 문항들은 함께 받아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만족도 문항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만족도를 물어보시는 것보다 조금은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눠서 만족도 문항을 받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뭉뚱그려서 물어보기보다는 급식 맛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또 급식 종류에 대해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처럼 몇 가지 세부 문항을 만들어 주셔서 이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특히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셨다면 저는 이 분산 분석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특히 이 기준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년별로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만족도를 받아봤더니 3학년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1학년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3학년과 1학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 분산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 분산 분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족도 문항을 진행하신다면 분산 분석을 추천해 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연구학교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시는 문항이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또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드리는 문항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주신다면 성별이나 학년 같이 인구 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이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연구학교 같은 경우 특히 내가 하기 이전과 내가 한 이후의 차이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때 가끔가다 선생님들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단순하게 기술 통계량만 이용하시면서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분석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평균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는 부분은 내가 다시 조사하면 다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용 분석은 대응 표본 T 검정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때 수치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닌지 이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수치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미함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 사용하셨다면 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또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포함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응답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문항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평가용 같은 경우 추천 분석은 교차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응답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 또는 학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분포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처럼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확인했던 만족도 조사처럼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학부모분들께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학부모분들께 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전 선생님들께 이 교차 분석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평가형 같은 경우 평균 점수 차이보다는 그룹별로 분포를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분산 분석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지만 이 분산 분석보다는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분포에 대한 차이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영역에서 사용하시거나 저는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분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보고서 검토를 해드려 봐도, 의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분석 한 가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분석은 신뢰도 분석입니다. 이 신뢰도 분석은 세부 문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물어보는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이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영역의 문항들을 묶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근거로 해당하는 문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습니다라고 근거를 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증가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신뢰도 분석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통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신뢰도 분석을 함께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럼 저희 이 분석들 중에 오늘은 선생님들과 총 두 가지 분석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상관 분석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독립표본 T검정,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대응표본 T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상관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우리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학력 수준 평가의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 우리 앞서서도 확인했어요. 질적 변수 한 가지, 기준이 되는 변수는 보기 두 개의 질적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양적 변수 한 가지, 우리가 평균 차이를 확인할 변수는 양적 변수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산 동일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결과치가 달라진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서 응답을 같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별에 대한 문항도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서 같이 받게 될 거고요. 또 어, 뭐 학년에 대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서 같이 받게 되지만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집단별로 응답을 받으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에 대한 응답 따로, 학생들에 대한 응답 따로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두 개에 있는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이때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세로의 형태로 자료를 붙여주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자료 한 가지 아래쪽으로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자료를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어디에다가 붙여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어디에다가 붙여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기존에 있던 자료 아래쪽으로 다른 자료를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세로의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을 한 가지 더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한 문항이 아마 기존 원자료에는 따로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문항이 따로 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원자료까지도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독립표본 T검정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독립표본 T검정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기준이 되는 변수를 그룹 변수로 평균 차이를 확인할 변수를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 그룹 변수 같은 경우 보기가 두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설정을 해주셨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균은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평균이 나타나게 되면 옆에 있는 표준 편차는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교육 못 들으신 분들은 평균이 나오면 이 표준 편차 항상 함께 사용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있는 레벤의 등분산 검정을 한번 볼게요. 이 레벤의 등분산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산이 동일한지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수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레벨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크게 되면 등분산이 가정됨 수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0.05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수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레벨의 등분산 검정은 이 유의 확률 값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레벨의 등분산 검정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확인해야 되는 결과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레벨의 등분산 검정이 0.05보다 큰 결과를 가지고 있다.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큰 결과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등분산이 가정됨에 대한 수치를 레벨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수치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이거 수치 비슷한데 왜 굳이 확인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등분산 검정 여부에 따라서 사용되는 수식이 변경이 됩니다. 등분산이 가정됐을 때의 수식이 다르고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의 수식이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 수치는 확인하신 다음 이 등분산 가정됨 또는 가정되지 않음을 올바르게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유의 확률이 0.97로 0.05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분산이 가정됨의 수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등분산이 가정됨의 수치를 활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린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앞서서 유의수준, 유의확률 살펴봤었죠. 우리가 유의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유의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의 수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더 적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보니까 0.041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100번 중에 한 4번 정도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작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 차이가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 수준의 차이가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은 기준에 따른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각각의 기준과
기준의 평균, 그리고 평균이 나오면 함께 나와야 되는 표준 편차. 우리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요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한 목적 그리고 사용한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돼요. 처음으로 성별에 따른 본인의 학력 수준 평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남학생은 평균이 3.19점, 여학생은 3.6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0.45점 높게 평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우린 이게 이 수치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즉, 성별에 따라 본인의 학력 수준 평가는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본인의 학력 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만 우리 증명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까지만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통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지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게 결과 보고서를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즉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문항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네, 사전에 대한 만족도를 먼저 한번 물어보고, 또는 새로운 수업을 진행하거나 어떠한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처리를 진행해 준 다음 사후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에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 만들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순서만 변경이 돼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동일한 설문조사 그대로 활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문항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자료 만드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총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따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별도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일 합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사후조사 원자료 있죠? 사전과 사후조사 두 가지 중에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다음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복사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사전조사 원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후조사 자료에 사전 조사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보게 되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도 자료를 만드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저는 지금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만약 선생님들께서 매칭시켜주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신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통계 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 기존보다 학생들의 인식이 더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매칭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전과 사후에 값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결론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매칭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1학년 2반 1번 학생 있죠? 1학년 2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는 진행을 하셨어요.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사는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이 사전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사후조사 진행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사후에 대한 응답만 있다면 사전에 대한 결과값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총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은 매칭시켜 주셔야 되며, 마지막으로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으면 해당하는 응답은 분석 전에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약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면, 어,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편집해 주셨다면, 원자료를 수정을 해 주셨다면, 수정한 자료는 기존 자료에 저장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파일로 저장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 볼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세 가지였죠. 사전에 대한 자료 왼쪽으로, 사후에 대한 자료는 오른쪽으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시켜 주면서 또 응답이 없는 값들은 지워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응표본 T검정, 사전 사후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스텝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사후 분석이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들어오셨다면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 쌍의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이렇게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결과값들만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대형 표본 T검정 같은 경우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나타나면 우리 표준 편차 함께 사용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형 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의 응답 빈도 관측치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도수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 같은 경우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은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우리 대형표본 상관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으로 우리는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이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확인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유의 수준은 얼마였죠? 우리 유의 수준은 0.05의 수치를 사용했어요. 이건 100번 중에 5번 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날 확률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으로 작성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땐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 정말 작은 기준이 0.001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0.001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요. 이 0.001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덜 나올 확률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더 안 나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더 적은 확률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적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결과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 확인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 대응 표본 T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 0.000으로 유의 확률이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 요청을 주셔서 쭉 검토를 해드리는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검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드리다가 분명히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뭔가 자료 만드실 때 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분석 중에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선생님, 제가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t값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하다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약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이 수치적으로 향상된 거는 눈으로도 또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린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과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셔도 한 99점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만 작성이 된다면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선생님들께서 하신 내용들도 다시 한번 뽐내주시면서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한번 해볼게요. 즉, 이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도 해주시면서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네, 보고서를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총 두 가지 분석, 그리고 좀 통계 분석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봤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4시까지 약속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 하나 남겨두었어요. 저희가 이 교육을 유지를 할지 또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변경을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만족도 조사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1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또는 지금 남아서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나는 게 없다라고 하실 때는 앞에 있는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이 부분이 저에게 바로 연락이 되는 이메일과 연락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죠. 함께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도 같이 참여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앞서서 말씀 주신 선생님 있으시죠? 익명으로 설문 받으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익명으로 응답을 받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최소한 응답 인원수라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사전조사랑 사후조사의 응답 인원수라도 선생님들께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석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분석 결과가 정확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정확하다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분석은 진행하실 수가 있지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만약 사전조사에서 선생님께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난수를 배포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네, 그러면 사후조사랑 인원수라도 매칭을 시켜 주셔야지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사후조사랑 사전조사의 응답자 인원수라도 매칭을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별 학번으로 해볼게요.
아, 네네. 선생님께서 이 사전조사의 원자료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사후조사는 유레카에서 진행하시고, 사후조사 원자료는 유레카에서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따로 선생님께서 만들지 않으셔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사후조사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유레카 통해서 받으시면 훨씬 편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그럼 녹화만 잠깐 끊고 오도록 할게요.